대통령은 대장동 의혹으로 13일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현 정권을 비난하면서 이번에도 사실상 진술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계좌 제공자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튀르키예 강진 매몰자가 2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90시간 넘게 갇혀있던 생존자들의 구조 소식도 속속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구조대가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하타이주 안타키아 연결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에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후보가 올랐습니다. 과반 득표자는 없고 1, 2일 격차는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수만 전 회장과 현 경영진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다시 검찰에 불려나갔습니다. 세 번째 조사입니다. 그러나 양상은 이제 정상적인 조사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 스스로도 자신을 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검찰 역시 조사라기보다는 절차를 채우기 위한 소환의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검찰청 앞에서 10분 정도 길게 연설했습니다. 조사받는 피의자라기보다는 선거 유세하는 정치인의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해석 역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제각각일 듯합니다. 오늘 뉴스9은 검찰 포트라인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11시가 훨씬 넘은 시각, 차에 탄 이재명 대표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검찰청사로 들어갑니다.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 때는 차에서 내려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출석했지만 이번엔 혼자 검찰청사로 향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이 대표는 민생 위기를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지난번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800자 분량 입장문을 읽으며 경제 성장률 하락과 물가 급등, 전세 사기 등 경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연이어 공개 소환하는 건 죄인에게 회치라고 돌리던 회술래처럼 망신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최측근인 김용 정진상 등과 관련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표님이 시장일 때 불거졌을까요? 검찰은 이 대표 측이 비공개 소환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망신주기 소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요구한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늦게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아침 일찍부터 조사를 시작해 준비한 200여 장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할 계획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시간이 빠듯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민성 기자, 지금도 조사 중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는 이곳 서울중앙지검 6층 영상녹화실에서 현재까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밤 9시가 이제 갓 넘었으니까요. 아마 심야 조사를 받지 않으면 곧 조사가 끝날 상황인데요. 이 대표가 오전 11시 반쯤에 들어갔으니까 현재까지 10시간 가까이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검찰은 지난번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에 낸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겠다면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번 이 대표가 제출한 33쪽짜리 진술서를 분석을 해서 허점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위해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하고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예, 이 대표가 오늘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걸로 보이는데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묻는 건 뭘까요? 네, 오늘 조사는 반부패 수사 1부와 3부 부부장 검사 2명이 맡고 있는데요. 일단 오전에는 반부패 수사 1부가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요.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반부패 수사 3부가 대장동 관련 의혹을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찰은요, 그 이 대표가 서면 진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지분 가운데 428억 원에 대한 약정 사실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가 그 측근인 김용 정진상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또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자금이 선거에 쓰였는지, 관련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캐묻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오늘 조사가 끝나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이 대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선 오전 11시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주가 조작의 의도는 있었지만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렸는데 검찰은 오늘 판결문을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민지 기자입니다. 2009년 말부터 3년간 이른바 선수를 동원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세 조정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지만 시세 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상속 계획 있으신가요? 김건희 여사는 되지 않았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또한 2010년 이전 거래는 주가 거래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주목받은 건 주가 조작 선수에게 계좌를 맡긴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2010년 10월 20일 이후는 시효가 남았다며 주가 조작 의심 거래 3,200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는데 김 여사 계좌를 사용한 거래가 이 기간에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관련성을 계속 조사해왔다며 판결문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권 전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관련 여부를 줄곧 부인했고 또 다른 계좌 제공자 A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예, 이렇게 두 개의 사건이 맞물린 오늘 서울 서초동의 공기는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출석 시간에 도이치모터스 재판이 열리면서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초동을 취재하는 김복원 기자와 함께 그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사건 시간이 겹친 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걸로 봐야 할까요? 예, 그 공교롭게도 그 도이치모터스 선고가 오늘 오전 11시였고요. 이 대표가 검찰에 도착한 것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예. 애초에 이 대표는 그 주말인 내일 출석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검찰이 주중 조사를 요구했다면서 돌연 오늘로 출석 날짜를 바꿨습니다. 출석 시간도요. 검찰은 오전 9시 반까지 출석하면은 추가 소환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 대표가 최고위원회의를 참석해야 된다는 이유로 11시 출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대가 이렇게 겹치게 된 건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 첫 발언 주제가 이 도이치 재판이었던 점, 또 이 대표가 법원과 가까운 이 검찰청 동문으로 돌아서 출석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대표 측이 출석 날짜와 동선까지 정무적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뭐 만약 의도한 거라면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벌써 3번이나 불렀는데 또 부를 수 있을까요? 예, 뭐 이전 대표가 점심시간 가까이 돼가지고 출석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할 시간이 빠듯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조사를 다 못한다고 해도 이 대표를 다시 소환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이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한 걸로 대장동 의혹과 또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 두 사건을 병합해가지고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요. 변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로 급진전되고 있는 이 쌍방울 수사입니다. 일단 그런데 이 건도 뭐 이 대표까지 수사가 진행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장동과 성남FC 사건만으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친 다음에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선고는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되긴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쟁점입니까? 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그 계좌를 대여해준 그 1단계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2010년 10월까지 있었던 그런 거래인데 예. 이때 의심되는 거래들은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그때 이후의 범행들은 유죄로 봤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에도 2단계 기간에서도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있었던 것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공소시효도 일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주범인 권오수 회장이 집행유예형을 받았고 또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주고 자금을 댔던 A 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좀 애매하게 판결이 났군요. 여야 반응도 그렇다면 당연히 달랐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는 전혀 다른 그런 논평을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계좌를 맡겼지만 주가 조작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고 개입한 일도 없다는 것이 진실로 밝혀진 것.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 여사의 혐의만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당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십시오. 자, 대통령실도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민주당은 뭐 들으신 대로 특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놓고 여야 간의 공방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예, 뭐 결국 정치적 쟁점은 해소된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달 8일 새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대표 후보로는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4사람이 뽑혔는데 과반 득표자는 없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로 확인됐습니다. 최고위원 후보 8명도 추려졌습니다. 이번 예비 경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본 경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황병준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당대표 후보 4명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외에 이준석계 천하람 위원장, 황교안 전 대표가 컷오프를 통과했습니다.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예비 경선 결과가 본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 후보자별 득표율과 순위는 발표하지 않기로. 과반 지지를 받은 후보는 없었던 대신 1, 2위 간 격차는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3명이 나선 최고위원 경선에선 8명이 본선에 올랐는데 직전 지도부였던 정미경, 조수진 전 최고위원이 사퇴 6개월 만에 다시 지도부 입성을 노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김병민 위원장이 포함된 대신 박성중, 이만희, 이용 의원이 탈락했고 이준석계인 김용태 위원장과 허은하 의원은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는 장해찬 이사장을 비롯해 4명이 확정됐습니다. 안철수계는 최고위원에 도전한 문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 최고위원에 도전한 지성호 의원까지 모두 탈락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후보들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84만 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모바일과 ARS 전화 투표를 거쳐 최종 선택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예, 국민의힘 대표 후보들은 앞으로 4번의 TV 토론을 거쳐야 하는데 오는 15일 저희 TV조선에서 첫 토론에 나서게 됩니다. 그동안 이른바 윤심을 둘러싼 공방이 거칠게 있었죠. 토론회에서는 이런 공방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앞으로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최민식 기자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정경쟁 서약서를 들어올리며 정정당당한 경쟁과 승복을 약속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 공약들이 제시돼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되 반목하고 갈등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발표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김기현 44.9%, 안철수 32.6%로 양강 구도가 유지됐고 황교안, 천하람 두 사람이 추격하는 구도였습니다. 하지만 순위는 남은 선거 기간 뒤바뀔 수 있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까지 26일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4번의 TV토론에서 누가 당원들의 표심을 사로잡을지 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변할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첫 당대표 후보 TV토론회는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TV조선을 통해 100분간 생중계되고 합동연설회는 13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7개 권역에서 열립니다. 4명의 당대표 후보 모두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1등 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저는 정말 자신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개혁을 원하는 우리 많은 당원들께서 이렇게 개혁 후보들에게 큰 힘을 치열한 경합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그런 당을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진 발생 닷새째를 맞아 사망자는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떨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이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가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직접 연결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뒤로 텐트가 보이는군요. 네, 저는 안타키아의 이재민 캠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원래 공원이었지만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로 바뀌었습니다. 흰색 텐트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모습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이 작은 텐트 안에서만 18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난방기구가 하나도 없어 쓰레기로 불을 피워 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Ya bir süre şu an dayanılabilir ama artık bir süreden sonra ihtiyaç olsun, kişisel ihtiyaç olsun karşılanmıyor. Yani bu sebeplerden dolayı biraz zorluk yaşamaya başlıyoruz açıkçası. 이곳에만 약 200개의 텐트가 있는데요. 안타키아 곳곳에는 이런 캠프 수십 개가 흩어져 있습니다. 안타키아 시내엔 균열이 안 간 건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도로로 누운 아파트부터 한쪽 벽면이 뜯겨나간 건물까지 10개 중 1개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전기가 끊겨 밤이 되면 do시는 암흑으로 변합니다. 구조작업 소리를 빼면 죽은 도시처럼 정막이 감돕니다. Ne yapacağız? Bir şeyimiz kalmadı burada. Çocuğun kafası gitti, koptu.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는 어제 구조활동을 했던 안타키아 고등학교 인근에서 오늘도 구호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안타키아에서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예, 이번 지진 사망자 수는 이미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생존자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20만 명이 갇혀 있을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극의 끝이 어디가 될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기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은 오늘도 들려왔습니다. 17살 아드나는 골든타임을 훌쩍 넘긴 97시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Geleceğin futbolcusu ya. Ömrü bile uzanmış. Kendi tuvaletimi yaptım, tuvaletimi içtim. Hayatta kalmak için. 99시간 만에 10대 자매가 구조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잔해 더미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겐 전 세계에서 입양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도 공존합니다. 엄마는 먼저 떠나보낸 딸 사진에 입을 맞춥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없어 자식을 폐허 속에 묻어야 하는 비통함은 어떤 위로로도 달랠 수 없습니다. Keşke ben öleydim, çocuklarım geleydi. Anne kalk deseydi. 야외 주차장은 숨진 이들을 안치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지진 발생 닷새째, 사망자는 2만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직 잔해 속에 갇혀 있는 사람만 20만 명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을 확률이 더 커졌다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하늘에서 본 지진 현장은 마치 지옥도를 펼쳐놓은 듯 참혹했습니다. 무너진 건물더미 사이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폐허가 된 도시는 복구가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그 속에서도 필사의 구조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가루처럼 무너져버린 건물더미 사이로 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지붕들은 위에서 짓누른 것처럼 바닥에 붙어버렸습니다. 곳곳에 언덕처럼 쌓인 돌덩이들을 중장비 몇 대만이 쉴 새 없이 파헤칩니다. 폭삭 주저앉은 건물 위로 사람들이 길게 띠를 잃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높이 쌓인 잔해물에 올라 물품을 나릅니다. 잔해 안으로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Ne olursa yapıyoruz. Su taşınsa, toprak atılsa, girilse, çıkılsa her şeyi yapıyoruz. Elimizden geldiğince yardım etmeye çalışıyoruz. 쑥대밭이 돼버린 도심 속 경기장엔 구호 텐트가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대지진 이후 멀쩡하게 남겨진 이곳이 생존자들의 유일한 안식처가 됐습니다. 돌가루로 뒤덮인 시리아의 한 마을에도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호품을 실은 차들이 도착하고 중장비가 동원돼 끊임없이 잔해를 치워도 작업은 더딥니다. 타들어가는 마음에 곡괭이질을 하거나 삽으로 흙을 떠냅니다. 폐허 속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는 작업은 쉼없이 계속되지만 구조 여건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시리아의 이재민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오랜 기간 내전 중인데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제 처음으로 유엔의 구호 물자가 도착했습니다. 300만 명에 달하는 난민들이 살 길을 찾아 유럽으로 향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보도에 변재영 기자입니다. 도로와 건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리아 북서부를 강타한 강진에 댐이 무너지면서 홍수가 난 겁니다. نحن هون وضعنا مأساوي بشكل شوفت عينكم يعني شايفين انتم المي شايفين الحال بسبب الزلزال. 이번 지진은 13년째 내전에 시달린 난민들이 주로 머물던 국경 지역을 덮쳤습니다. 천막에서 전기도 연료도 없이 옷가지를 태우며 추위를 피합니다. نزلنا حافين عارين مكان مثل ما كنا نايمين حتى المرأة والأولاد كانوا لابسين.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시리아 정부는 서방 제재부터 풀어야 국경을 열겠다고 버티고 있어 피해 지역은 구호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유엔 첫 구호 물자가 오늘에서야 겨우 도착했습니다. The earthquake struck as the humanitarian crisis in northwest Syria was already worsening, with needs at their highest level since the conflict began. 튀르키예 동남부의 약 300만 시리아 난민 문제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유럽연합과 협정을 맺고 튀르키예가 난민을 수용해왔지만 터전을 잃은 이들이 대거 유럽으로 향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정학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튀르키예를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은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국민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방한복과 이불, 핫팩 등 1,200여 상자가 2시간여 뒤 튀르키예로 향합니다. 구호 물품은 계속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임소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근 물류창고에 상자가 가득 쌓였습니다. 상자 안엔 이불과 핫팩, 겨울 옷가지 등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에게 보내질 구호 물품이 담겨 있습니다. 튀르키예 아이들이 너무 이제 걱정되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아이들 옷이나 이런 거 좀.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진 피해자에게 필요한 물품 목록과 국내 집화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공개하자 전국 각지 시민이 지원에 나선 겁니다. 수건도 새 거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다 낱개로 포장을 해서 보냈어요. 현지에서는 세척이나 이런 게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이 구호품들은 오늘 밤 11시에 출발해 12시간쯤 뒤 튀르키예 현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먼저 1,234상자가 발송되고 창고에는 3,000여 상자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사관 측은 한국인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이제 너무나 많은 관심을 주셔서 사실 놀랍기도 하고 엄청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명인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8년간 튀르키예 여자 배구 리그에서 뛰었던 김연경 선수를 비롯해 배우 장근석과 신민아, 가수 해리 등이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BTS가 소속된 하이브가 SM 엔터테인먼트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SM의 창업자이자 일대 주주인 이수만 전 회장이 하이브의 지분을 대거 넘긴 건데요. SM과 하이브는 라이벌이기도 했고 이수만 전 회장 본인이 하이브의 지분을 넘기는 것에 거부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서 오늘의 반전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엔터테인먼트 업계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주목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서 카카오와 손잡은 SM이 하이브와 한 배를 타게 된 이수만 전 회장과 지분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루라 기자입니다. 포문은 SM 엔터테인먼트가 열었습니다. 이달 초 이수만 전 회장을 제외한 SM 3.0 비전을 발표하더니 지난 7일 카카오가 SM의 2대 주주가 됐음을 선포했습니다. 미국에서 급히 귀국한 이 전 회장은 예상을 깨고 방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본인의 SM 지분 18% 중 4,228억 원에 해당하는 14.8%를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업계 1위 기업 하이브에게 넘긴 겁니다. 단숨에 SM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는 추가로 7천억 원을 들여 소액 주주 지분 매수로 최대 40%에 이르는 SM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하이브는 K-팝 글로벌 시장에서 명실상부 원톱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SM과의 경영권 싸움에서 밀리며 수세에 몰린 이 전 회장 역시 라이벌 업계와 손을 맞잡으며 명예로운 탈출을 꾀했다는 분석입니다. 6년 계약이 없다면 그동안 실추됐던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결정으로서 이제 지분을 매각했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거죠. 다만 SM은 이번 인수에 대해 적대적 M&A라고 표현하며 특정 세력에 의한 사유화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SM 내부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앞서 업계에서는 이수만 전 회장이 명예로운 탈출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업계 1세대로 오늘의 K-팝을 잇게 한 이수만 전 회장의 입지가 어쩌다 이렇게 좁아지게 된 걸까요? 이 전 회장이 앞으로 70여 년 동안 수백억 수익을 가져가게 되는 계약이 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박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이수만이 설립한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이 있습니다. 라이크 기획은 SM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약 20년 동안 1,600억 원가량을 벌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제기돼 온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SM이 지난해 12월 31일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했음에도 이 전 회장 개인이 여전히 음원 수익의 6%를 가져가게 돼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SM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해온 주주 얼라인 파트너스도 이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얼라인은 이수만 씨는 사실상 용역 의무 없이 기존 음반 음원 수익에 대해 2092년까지 로열티 6%를 받고 2025년 말까지는 매니지먼트 수익에 대해서도 3%를 받게 돼 있다며 그대로 이행되면 첫 3년간 400억 원 이상, 향후 10년간 500억 원 이상의 로열티가 지급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70년 동안이나 매출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6%를 이수만 창업자가 계속 받아가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좀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른바 황제 계약 논란에 이 전 회장이 SM 주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 증권업계 전문가는 회사의 성과를 주주들과 나누지 않고 고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않은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앞서 해외에 나갔던 유 씨는 돌연 귀국 일정을 당초 예정보다 이틀 뒤로 미룬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마약 검사 등을 우려해서 입국을 지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은 5일 인천국제공항에 나가 해외에서 귀국한 유아인 씨 신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유 씨 소변에선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마 주요 성분은 짧게는 3일, 길게는 10일 정도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경찰은 유 씨가 최근까지 대마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 씨가 돌연 귀국 일정을 바꾼 점에도 의구심을 갖고 수사 중입니다. 당초 경찰은 유 씨의 항공편 예약 기록 등을 확인해 3일 귀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인천공항에 출동하려 했지만 유 씨가 갑자기 이틀을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소변과 체모 검사 등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는 걸 막으려고 귀국 일정을 늦춘 게 아닌가 의심합니다. 대마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검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코포효 같은 경우는 2, 3일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한 그런. 유 씨 측은 귀국 일정 변경 사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추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무고한 편의점 점주를 살해한 뒤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도주 이틀 만입니다. 도주 과정에서는 택시를 여러 번 바꿔 타면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중에 체포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시의 한 숙박업소 입구로 형사들이 나옵니다. 함께 나온 한 남성을 자동차에 태웁니다. 오늘 아침 6시 30분쯤 편의점 점주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숙박업소에서 잠이 든 A씨는 별다른 저항 없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회사먹고 들어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고. 그냥 경찰분들이 와서 다 이렇게. A씨는 범행 직후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끊고 택시를 4번 갈아타면서 경기 부천시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집행을 했다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도주하는 의사를 가지고 간 걸로 보이니까. A씨는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편의점을 들어가 현금 20여만 원을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흉기를 위협용으로 준비했지만 점주가 소리치는 바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6살 때인 2007년부터 강도와 절도를 반복하던 A씨는 2014년 강도 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생 아이의 부모가 구속됐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아이를 때리고 학교를 보내지 않은 건 재혼한 아내가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친부 A씨입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들에게 미안하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계모인 아내가 아들을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때렸습니까? 안 때렸어요. 때린 거나 뭐 이런 거 보신 적은 없으세요? 듣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홈스쿨링을 핑계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이유를 묻자 아내가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11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 B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부는 왜 못 만나게 한 겁니까?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A씨 부부를 상대로 아들이 자해를 했다고 주장하다가 다시 아들을 때렸다고 말을 바꾼 이유 등 이들의 정확한 학대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1,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일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일부 횡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수아 기자입니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빼돌렸다는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당하면서 1심 재판부가 기부금품법 위반과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해 횡령 등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윤 의원이 217차례에 걸쳐 1억 원을 횡령했다고 봤지만 면세점과 마사지샵 등에서 57차례 사용한 1,700여만 원만 개인적 용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30년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과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판결 직후 일부 횡령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윤 의원 주장만 받아들인 균형 잃은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의원은 유죄로 인정된 기부금 횡령 부분에 대해 항소할 뜻을 내비쳤고 검찰도 항소할 계획이어서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새벽 시간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던 운전자가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망치다가 행인 3명을 덮치고서야 멈췄습니다. 모두 14명이 다쳤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좌회전을 하더니 행인 3명을 향해 달려갑니다. 잠시 뒤 길거리에 쓰러진 시민들이 통증을 호소합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대구 시내에서 운전자 30대 A씨가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제 누구한테 맞았듯이 악소리 뭐 이런 경찰하고 무슨 일 터졌구나 그 차는 완전 저 박살나 붙고. A씨는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등 차량 7대를 들이박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3km 떨어진 대구 동구 먹거리촌까지 차를 몰았습니다. 이 사고로 행인 3명과 운전자 A씨, 택시 등 차량 7대에 타고 있던 11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을 쓰지 마라 하다가 이제 계속 힘을 쓰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좀 넘어뜨려 가지고.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2017년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으로 문을 닫았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5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후보 시절 이 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도 선박 출하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전북 지역 방문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선박 구조물 모양의 버튼을 누르자 백고동이 울리고 블록을 실은 선박이 폭죽이 터지는 바닷길을 가로지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만에 재가동된 전북 군산의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찾아 첫 출항을 지켜봤습니다. 조선산업이 아주 매력적인 제조업으로 또 조선소가 우리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고용기준 완화와 숙련공 비자 발급 확대를 약속했고 친환경 선박 개발에 1,4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북도청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민생 문제에 중앙과 지방이 따로 없다며 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적극 이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 제곱미터까지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배 이상 늘린 겁니다. 여기에 지역대학 재정 지원 등 57개 권한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지역 스스로 비교 우위가 있는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은 지방 분권과 교육 자치를 강화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는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당도 반대하는 쟁점 법안들을 잇따라 본회의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말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이번에는 간호사법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면서 여야 간의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 국회 보건복지위 회의장. 간호법 제정안을 법사위가 아닌 본회의로 회부하는 직회부를 놓고 여야 간사가 언쟁을 벌입니다.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이걸 또다시 우리 상임위로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 법사위 이소위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정춘숙 위원장이 투표를 강행했고 결국 24명 중 직회부 요건인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서 간호법은 본회의로 올라갔습니다.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의사협회와 다른 의료단체들은 간호사법만 따로 제정하는 건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얼마 전 쌀 수매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도 직회부했는데 합의되지도 않고 이거 확인도 안 했고 지금부터 가격부터 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야권 성향 인물이 맡을 수 있는 방송법 개정안까지 직회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딴 직회부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이자 날치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우리 70년 헌정사에서 유례없는 이런 일들을 하고 법사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허수아비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본회의 강행 처리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회부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코로나와의 완전한 작별이 또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먼저 내일부터 중국인들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됩니다. 중국 상황이 안정이 됐고 외교 부담도 고려했다는 평가인데요. 3월 신학기부터는 학교에 이 발열 검사와 급식실 칸막이도 사라집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우산을 쓰고 삼삼오오 모여 등교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아 학교 입구에 설치된 기계로 발열 체크를 합니다. 하지만 오는 3월 새학기부터는 발열 검사 의무가 폐지됩니다. 급식실에 쳐놓았던 칸막이도 의무가 아닌 자율로 바뀝니다. 친구들끼리 더 밥 먹을 때 더 기뻐질 것 같아요. 자가진단 앱은 가족이 확진됐거나 증상이 있을 때 등에만 권고됩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이제 학업과 생활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대한 고강도 규제도 순차적으로 해제됩니다. 우선 내일부터 중국 내 공관의 단기 비자 발급이 재개됩니다. 지난달 2일 중단된 이후 40일 만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때 30%대까지 올랐던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 양성률이 1.1%로 떨어지고 중국발 새 변이 유입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 유행 감소세가 뚜렷하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는 2월 말까지 유지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당국도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재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는 KT가 차기 대표 후보를 공개 경선을 통해서 다시 뽑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말 구현모 현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결정한 것을 두고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자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구현모 대표를 차기 대표 후보로 확정한 KT 이사회. 돌연 모든 결정을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KT는 공개 경쟁 방식으로 대표이사 선임을 다시 진행하겠다며 후보자 명단을 비롯해 단계별 심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열흘 동안 후보를 모집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KT 이사회는 연임 의사를 밝힌 9대표의 손을 들어준 뒤 사내외 후보 심사 과정과 최종 면접을 모두 비공개로 진행한 후 최종 후보로 9대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셀프 연임 밀실 이사회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KT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아 경선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소위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배 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만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연금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KT를 시작으로 금융지주사와 포스코 등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등 기관들의 의결권 행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위해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또 정부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메워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갈수록 버스와 지하철 적자 규모가 커진다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승객 1인당 요금 수준은 현재 999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 비용은 1988원, 수송 원가의 한 50%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적자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지 말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단순히 요금 인상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을 늘리면 원가 보유준율이 올라갑니다. 서울시가 선택한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을. 공청회 시작 전에는 요금 인상 찬성 측과 반대 측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지원은 지자체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시라. 왜 부족하면은 정부 중앙에 와서 돈 달라고 하냐. 그거는 지자체 스스로 결정해야 될 몫이다. 서울시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국 피겨의 에이스 김예림이 4대6 선수권 대회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르며 메달권에 다가섰습니다.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이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비장한 표정으로 연기를 시작하는 김예림. 음반 위를 유유히 거닐더니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와 트리플 토르프 콤비네이션을 가볍게 성공합니다. 더블 악셀에 이은 플라잉 카멜 스핀에서도 가장 높은 레벨 4를 받습니다. 김예림은 한치의 오차 없이 싯 스핀까지 성공시키며 박수갈채를 이끌어냅니다. 모든 걸 쏟아부은 뒤 가쁘게 숨을 몰아쉰 김예림은 점수가 뜨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72.84점으로 올 시즌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쇼트 1위로 올라섭니다. 시즌 초반 스텝과 스핀에서 실수가 잦았던 것과 달리 깔끔한 연기였습니다. 국제무대 6개에 참가하며 강행군을 펼쳤는데도 체력 부담을 극복했습니다. 김예림은 경기 전엔 긴장했지만 클린에 가까운 연기를 해 기쁘다면서 프리스케이팅에서도 좋은 경기로 시상대 위에 서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선수들만 빠진 이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예림이 프리스케이팅에서도 1위 자리를 지키면 김연아 이후 14년 만에 4대6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받게 됩니다. 이번이 두 번째 시니어 대회인 김채연은 70.86점으로 3위에,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한 이혜인은 6위에 올랐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떠나보낸 여주인공의 독백이 강가에 흐릅니다. 그리스 신화 레테의 강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는 길에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망각의 강을 건너 헛된 집착을 벗어던진다는 은유가 다분히 문학적이죠. 그래서 우리도 소설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채로운 상징으로 쓰이곤 합니다. 레테를 닮은 강은 우리 정치에도 흐릅니다. 조국의 강입니다. 그 강을 건너야 한다는 말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정경심 교수가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뒤였습니다. 이제는 조국 사태를 극복하고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였죠.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강은 고집스럽게 건너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반성은커녕 회고록을 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순교자를 자처하면서 강은 거꾸로 흘렀고 역사는 퇴보했습니다. 다 아시듯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큰 마음의 빚을 졌다며 그를 옹호했던 것이고요. 조국의 강은 대선까지 줄기차게 흘렀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조국 사태를 거듭 사과하다 못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의 강은 안 건넌 게 아니라 못 건넜다. 건너려는데 강폭이 너무 넓었다고 했죠. 3년을 끈 재판 끝에 조국 전 장관이 징역 2년을 받자 민주당은 이제서야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격렬하게 검찰을 비난하던 소리는 잦아들었고 강경파들까지 침묵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었겠습니까만 이제야말로 조국 사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신호가 아닐런지요. 그런데 다시 불쑥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석 달 전에 나온 조 전 장관 책을 추천하며 안타깝다, 가전 어려움 속에서 꽃을 피워낸 저자의 공력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는 그를 감싸고 위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문 전 대통령의 책 추천이 우연일 리야 있겠습니까? 문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를 기어이 법무장관에 기용해 불공정과 부정의의 상징 조국 사태를 일으키고 키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선거 심판을,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법의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온 국민의 가슴 속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의 책에서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를 다시 바라보게 됐다고 했습니다. 조국 가족에게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조국의 책을 읽고 법과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이 말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간신히 조국의 강을 건너려는 사람들 뒷덜미라도 붙잡고 싶어진 건죠. 놀랍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 모든 감정을 한데 버무린 분노를 억누르기 어렵습니다. 2월 10일 앵커의 시선은 조국의 강 건너기였습니다. 주말에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공기까지 맑으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미세먼지가 유입되겠습니다. 내일 수도권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해 모레에는 중부 지역으로 먼지가 확대되겠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그 전까지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에는 청주와 서울이 영하 1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구와 전주는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온은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떨어지겠고요. 주 초반에는 영동 지역에 많은 눈이 예보돼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